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치열한 생존기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불행한 결혼 생활의 기록이라 부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용기의 연대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죠. 하지만 그 희생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어야 할까요? 오늘의 주인공 미선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10여 년을 참고 견디며 살았습니다. 남편 준수의 빚을, 그의 거짓말을, 그의 분노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무너져가는 마음을 홀로 짊어지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아이들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요. 한 여자가 지옥 같은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발로 걸어 나오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이죠. 미선이 처음 준수를 만났을 때는 31살이었습니다. 준수는 29이었죠. 그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직원 2명을 두고 금속 부품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준수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그럴듯했죠. 미선은 그의 그런 모습에 끌렸습니다.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 꿈을 가진 남자. 그게 좋았어요.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연애한 지 1년 만에 그들은 부부가 됐죠. 미선은 그때 회계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준수의 공장 일이 늘 순탄한 건 아니었거든요. 주문이 많을 때도 있었지만 한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둘이 함께 벌면 충분했어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첫째 딸 지은이, 그리고 2년 후 둘째 아들 민준이. 미선은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은 조금씩 시작되고 있었어요. 준수는 사업을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더 큰 공장, 더 많은 기계, 더 많은 직원. 야심이 있는 건 나쁘지 않았죠. 문제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준수는 미선에게 말하지 않고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1,000만 원, 2천만 원. 그런데 그게 점점 불어났죠. 기계를 샀고 공장을 확장했고 원자재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주문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선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은행에서 온 편지였는데 대출 연체에 대한 경고였죠. 미선은 그제야 준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준수는 그때 처음으로 털어놨어요. 사업 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곧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부부니까요.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월급에서 더 많이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은 깨졌고 그렇게 1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빚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준수가 미선에게 말했어요. 청약에 당첨됐다고.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미선은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입주일이 다가왔습니다. 미선은 이사 준비를 했어요. 새 커튼을 샀고 아이들 방 꾸밀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런데 입주 일주일 전 준수가 고백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이미 은행과 계약이 끝났다고.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3곳에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는 건 집값의 상당 부분을 빌린다는 의미였어요. 그 말인즉슨 입주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엄청난 빚더미 위에 서 있다는 뜻이었죠. 미선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빌렸느냐고. 준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직접 확인한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집값은 3억이었으니 순자산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준수는 다른 곳에서도 빌려왔다고 털어놨어요. 신용대출, 카드론, 심지어 사채까지. 총액을 합치니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선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준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나를 믿고 따랐는데 이 사람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여겼구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단 한 번도 나와 상의하지 않았구나. 그래도 미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은행과 상담했고 재무설계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 집에 살 수 없다는 것. 집을 팔아야 한다는 거였죠. 하지만 집을 판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집값에서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게다가 준수의 다른 빚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미선은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전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아파트 입주는 취소됐습니다. 미선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특히 큰딸 지은이는 친구들에게 새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자랑했거든요. 이제 와서 안 간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미선은 지은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빠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새 아파트는 잠깐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지은이는 울먹였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미선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준수의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이 어려웠거든요. 결국 미선의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그마저도 보증금 일부는 미선의 부모님께 빌려야 했습니다. 미선은 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환갑이 넘으신 분들께 손을 벌려야 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새 전세집은 이전에 살던 곳보다 작았습니다. 방이 2개뿐이어서 아이들이 한 방을 써야 했죠. 지은이는 자기 방이 필요했는데 동생과 함께 써야 한다는 게 불만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시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종잣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황당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빚 때문에 허덕이는데 무슨 돈을 빌려드린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죠.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시댁 식구를 돕지 않는 며느리가 어딨느냐고. 남편 형제가 잘 돼야 너희도 나중에 좋은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집으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 명의로 된 법적 서류였습니다. 과거에 빌려간 돈 5천만 원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죠. 미선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요? 그런 돈을 빌린 적이 없었어요. 준수에게 물으니 그제야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몇 년 전에 시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줬다고. 실제로 돈이 오간 건 아니지만 서류상으로는 차용증을 썼다고 말했어요. 미선은 기가 막혔습니다. 명의를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준수는 알고 있었을까요? 미선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결과 차용증이 있으면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설령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문서가 있으면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미선은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준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미선은 차분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나는 당신의 동업자도 아니고 공동 채무자도 아니라고. 나는 당신의 아내이고 2아이의 엄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준수는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선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요.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은이와 민준이 이 아이들에게 아빠가 없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미선은 결국 참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죠. 준수의 공장은 계속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문이 줄었고 거래처 중 한 곳이 부도를 내면서 받아야 할 돈도 떼었어요. 결국 직원 2명을 내보내고 준수 혼자 일하게 됐습니다. 1인 공장이 된 거죠.
준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해도 벌이는 시원찮았죠. 미선의 월급이 주수입이 됐습니다. 미선은 회사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아이들 챙기고 저녁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했어요. 주말에는 아이들 학원 픽업하고 장 보고 밀린 집안일 했습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준수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거든요. 준수는 집에 오면 말이 없었어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이들과도 놀아주지 않았죠. 저녁을 먹고 나면 곧바로 방에 들어가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미선이 말을 걸면 짜증을 냈어요. 왜 자꾸 말을 거느냐고 좀 내버려 달라고 했습니다. 미선은 외로웠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은 우연히 준수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아침에 준수가 급하게 나가면서 휴대폰을 두고 갔거든요.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미선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자 알림이 여러 개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미선은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남편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건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내용이었어요. 거래처 사람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그런데 한 대화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톡방이었는데 이름이 금요 모임이었어요. 미선은 그 대화방을 열어봤습니다. 준수와 남자친구들 4명이 들어있는 방이었죠. 대화 내용을 보니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서 술을 마시는 모임이었어요. 미선은 몰랐습니다. 준수가 그런 모임에 나간다는 걸요. 대화 내용을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술집 얘기, 안주 얘기, 그런 일상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대화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형수님은 모르시냐고. 준수가 답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잔소리할 거라고. 미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모른다는 걸까요? 대화를 더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준수가 금요일마다 친구들을 만나는 건 맞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가고 때로는 새벽까지 놀았던 거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매번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쓰고 있었어요. 한 달로 치면 최소 40만 원. 미선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빚 때문에 이렇게 허덕이는데 준수는 매주 그렇게 돈을 쓰고 있었다니요. 미선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전화하지 않았어요. 일단 진정하고 저녁에 얘기하기로 했죠. 그날 준수가 퇴근했을 때 미선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금요일마다 어디 가? 친구들 만나. 돈은 얼마나 쓰는데? 어떻게 알았어? 당신 휴대폰을 봤어. 내 휴대폰을 왜 봐? 사생활 침해야. 우리가 빚 때문에 죽겠는데 당신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느냐고 그게 가장으로서 할 짓이야? 싸움은 격렬했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방에서 나왔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했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결국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어디론가 가버렸죠. 미선은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준수는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 소파에 쓰러졌어요. 미선은 이불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고 방으로 들어갔죠. 다음 날 아침 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앞으로 모임 나가는 횟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선은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죠. 하지만 준수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금요일마다 나갔어요. 미선이 뭐라고 하면 짜증을 냈죠. 친구 관계도 중요하다고 왜 자꾸 간섭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미선은 지쳤습니다. 싸우는 것도 설득하는 것도 모든 게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준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대신 생활비는 미선이 완전히 관리하기로 했어요. 준수에게는 최소한의 용돈만 주고 나머지는 미선이 꼭꼭 숨겨뒀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은 골마가고 있었어요. 미선과 준수는 점점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스킨십은 전혀 없었죠. 그러던 중 미선은 준수의 또 다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할 정도로 빚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미선 혼자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준수에게 말해봤자 또 싸움만 날 게 뻔했거든요. 개인 회생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두 아이의 엄마가 이런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죠. 개인 회생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서류도 많았고 법원에도 몇 번이나 가야 했어요. 미선은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반차를 냈습니다. 법원 간다는 말을 할 수 없었거든요. 다행히 개인 회생은 인가됐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되는 조건이었어요. 미선은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빚쟁이들한테 쫓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동생과 함께요. 미선이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돈 갚으라고. 5천만 원 당장 갚으라고 소리쳤어요. 이웃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죠.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모셨어요. 거실에 앉은 시어머니는 계속 돈 얘기만 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법적으로 갚아야 한다고 안 갚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시동생은 옆에서 거들었죠. 형수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냐고. 미선은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저희도 개인 회생 중이라 여유가 없다고 실제로 돈이 오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있으면 됐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소리쳤죠. 결국 준수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달랬어요.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겠다고 약속했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한마디 더 던졌어요.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우리 아들이 고생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그 말이 미선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준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미선은 그날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구나. 아무도 내 편이 아니구나. 다음 날부터 미선은 더 많이 일했습니다. 회사 업무가 끝나면 집에서 프리랜서 일을 받아 했어요. 회계 업무였는데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돈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개인 회생 변제금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대야 하고 아이들 학원비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미선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준수가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미선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봐. 공장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미선은 놀랐습니다. 공장을 닫는다고요? 그럼 앞으로 뭘 하고 살 건데요? 준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문이 끊겼다고 기계도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했죠. 미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준수도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 어떡하라고? 생활비는 누가 버나? 그래서 계획이 뭔데? 일단 쉬면서 생각 좀 해보려고. 당신 쉬는 동안 나보고 혼자 벌어서 5 식구 먹여 살리라고. 미선아, 나도 힘들어. 좀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더 이해해줘야 돼? 당신 빚도 내가 같이 갚고 있잖아. 당신 가족 뒷바라지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데?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방에서 지은이가 나왔어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 아빠를 번갈아 봤죠. 또 싸우는 거예요? 미선은 딸아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 있어, 지은아. 어른들 얘기야.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준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나도 힘들어. 나도 사람이야. 나도 지쳐. 그래, 힘들면 나가. 이혼할래? 그 말이 나온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미선은 준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수도 미선을 봤죠. 둘 다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수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으로 가더니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디 가는데? 바람 좀 쐬고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미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준수는 그날 밤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술을 더 마신 것 같았어요. 비틀거리며 침대에 쓰러졌죠. 미선은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은 어색했습니다. 준수는 숙취 때문에 늦게 일어났어요. 미선은 이미 아이들 아침 먹이고 학교 보낸 후였죠. 둘은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준수는 그날부터 정말 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기계를 팔고 남은 자재를 처분했어요. 그렇게 얻은 돈으로 밀린 월세를 갚았죠.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은 건 한 달 후였습니다. 그 후 준수는 집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미선이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하면 짜증을 냈죠. 나도 알아보고 있어. 근데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일단 아무 일이라도 해. 편의점이든 뭐든. 내가 사업하던 사람인데 편의점 알바를 하라고. 그럼 당신 자존심 지키면서 나보고 혼자 벌라고. 당신은 왜 그렇게 돈 얘기만 해? 돈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돈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집도 없는데. 싸움은 자주 일어났습니다. 사소한 일로도 부딪혔어요. 미선이 빨래를 개면서 준수에게 자기 옷은 자기가 개라고 하면 준수는 왜 그렇게 각박하게 사느냐고 따졌죠. 미선이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면 준수는 조심성도 없다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준수는 여전히 집에 있었어요. 가끔 면접을 본다고 나갔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경력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여러 핑계들이었죠. 미선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회사 일, 집안일, 아이들 뒷바라지 모든 게 미선 혼자였어요. 몸은 지쳤고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선이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준수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에 소주병이 놓여 있었죠. 혼자 마시는 거였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어서 말 좀 해봐. 뭔데? 동생한테 전화 왔어. 무슨 전화? 돈 달라고. 미선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돈이에요. 시댁에서는 대체 언제까지 돈을 요구할 건가요? 뭐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지. 그랬더니 형이 무능해서 조카들이 고생한다고 하더라. 준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선은 남편이 상처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왜 동생 말을 그렇게 신경 쓰나요? 우리 가족이 먼저잖아요. 신경 쓰지 마. 동생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야. 맞잖아. 나 무능하잖아. 준수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소주를 원샷으로 들이켰어요. 그렇게 마시지 마. 아이들 보기 안 좋아. 아이들은 자고 있어. 당신이나 좀 내버려둬. 나도 힘들어. 나도 지쳤다고. 근데 당신은 왜 맨날 술로 도망가? 도망가는 게 아니야. 준수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선은 깜짝 놀랐어요. 준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소주병을 집어들었죠. 당신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힘들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그래, 힘들면 당신이 벌어. 당신이 돈 잘 버니까 당신이 다 하라고. 준수가 소주병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병이 깨지면서 소주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미선은 비명을 질렀죠. 미쳤어? 왜 이래? 닥쳐.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날 무시하고 깔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잖아. 준수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미선은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낯설었어요. 준수가 미선을 밀쳤습니다. 미선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등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죠.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준수는 그제야 정신이 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뭘 했는지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손을 떨면서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아. 미안해. 내가. 미선은 아이들에게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미선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술을 마셔서. 나가라고.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준수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미선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꼭 껴안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그날 밤 미선은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고요. 준수는 사흘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미선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죠. 그가 없는 집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니.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학교 얘기를 하고 TV를 보며 웃기도 했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미선은 딸아이를 봤습니다. 지은이는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아빠 없이요. 우리 셋이서.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원하지 않는다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할까요? 지은아, 민준아. 아빠도 힘드신 거야. 조금만 이해해주자. 하지만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이해해야 할까요? 폭력까지 쓰는 사람을요? 사흘 후 준수가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미선에게 무릎을 꿇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미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날 밀쳤을 때 아이들이 봤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요? 민준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술? 술 때문이라고? 그럼 술만 안 마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미선은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어요. 준수는 놀란 얼굴로 서류를 봤죠. 이게 뭐야?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선아,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 키울 수 없어요. 준수는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미선은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법원 통해서라도 할 거니까. 당신 정말 이러려고? 네. 진심이에요. 준수는 한참을 미선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냉전이 시작됐습니다.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먹고 방도 따로 썼죠. 미선은 거실에서 잤습니다. 일주일 후 준수가 먼저 항복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말자고 대신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어요. 미선은 고민했습니다. 상담이 무슨 소용일까? 하지만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했죠. 부부 상담은 총 6번 진행됐습니다. 6번째 상담이 끝난 후 상담사가 개별 면담을 제안했습니다. 미선만 남았을 때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선 씨,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 결혼을 계속하고 싶으세요? 미선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준수가 노력하는 건 보여요. 하지만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그날 밤이 생각나요. 무서웠어요.
제가 무너지는 것도 무서웠지만 아이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더 무서웠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감정이에요.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미선 씨, 당신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결혼을 유지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을 탓할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건강한 부모가 필요해요.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떨어져 있지만 행복한 부모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미선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은 결심했어요. 이혼하겠다고. 그날 밤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상담 받아봤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준수는 당황했습니다.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 왜? 뭐가 더 필요해? 노력하는 건 알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미안해요. 아이들은? 아이들은 어떡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당신은 면접권만 가지세요. 말도 안 돼. 내 애들이야. 당신 애들이기 전에 제 애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저예요. 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준수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협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결국 재판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과정은 길고 지난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섭외하고 법정에 서야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미선은 그날 밤의 일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준수가 자신을 밀쳤던 순간 아이들이 공포에 떨던 모습, 말하면서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나왔어요. 이혼 인용. 양육권은 미선에게, 준수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권만 인정됐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으로 정해졌죠.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미선은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드디어 끝났다는 것. 자유로워졌다는 것. 법원을 나서는데 준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탈한 얼굴로 미선을 봤어요. 미선아. 이제 남남이에요. 연락은 아이들 일로만 하죠. 미선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혼 후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빠듯해졌어요. 준수가 양육비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거든요. 미선은 법적 조치를 취했고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아냈죠. 그제야 준수는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행복했습니다. 진정으로요. 집에 돌아오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문을 열면 아이들이 웃으며 맞아줬죠. 저녁은 소박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미선은 딸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행복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무너진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빚더미, 폭력, 무시, 외로움. 그 안에서 숨죽이며 살아가고 있죠. 떠나고 싶지만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아이들에 대한 걱정, 세상의 시선. 수많은 이유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미선이 그랬듯이 첫걸음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고 나면 다음 걸음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걸음들이 모여 마침내 당신은 성 밖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혼 후의 삶도 쉽지 않아요. 경제적 어려움, 양육의 부담, 외로움.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삶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당신의 고통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어요. 이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불행한 부모 밑에서 참고 사는 것보다 행복한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이들도 무너져요. 하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아이들도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미선이 그랬듯이 당신도 무너진 성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